젊은 재벌 미망인인 이선우는 스스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5살 난 아들 노아주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어느 날 오후 노아주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후 멍이 든 채 울면서 집에 온다. 전직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인 새 가정부 유아라는 그를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용기를 되찾아주기 위해 호신술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선우가 일찍 귀가하여 현관에 얼어붙은 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보살핌 속에서 웃는 아들을 지켜본다. 이 순간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 아니면 슬픔에 잠긴 집에 깨지기 쉬운 경계를 무너뜨릴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노아주는 한쪽 어깨에 백팩을 반쯤 걸친 채 현관문을 들어섰고 작은 손으로 육중한 오크문을 닫으려 더듬거렸다. 그의 입술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지난 1시간의 학교 수업과 집으로 오는 내내 눈물을 참아왔던 압박감 때문에 떨렸다. 교복 소매 아래에는 팔에 든 멍들이 욱신거렸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놀이터에서 생긴 보라색 자국들이었다. 그가 성북동 대저택의 고요한 공간으로 더 깊이 들어설 때 저택의 무게는 안개처럼 짓눌러 왔다. 어떤 목소리도 그를 반기지 않았다. 어떤 방에서도 따뜻함이 새어 나오지 않았다. 직원들은 그림자처럼 지나다니며 공손한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아빠는 집에 없었다. 물론 없었다. 노아주는 계단 밑에 백팩을 떨어뜨리고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한 손으로 윤이 나는 난간을 붙잡고 마치 떠내려가지 않을 무언가에 자신을 고정하는 듯했다. 하지만 방으로 이어지는 복도에 도착했을 때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벽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와 몸을 웅크렸고 우는 아이를 안아줄 줄 모르는 집안으로 조용한 흐느낌을 흘려보냈다. 유아라는 세탁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위층에서 아주 작은 흐느낌을 들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개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했다. 그녀는 거리를 유지하고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며 이선우 씨가 아들을 관리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장과 난민보호소에서 복무했었다. 그녀는 고통받을 때 들키지 않으려 애쓰는 소리를 알았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계단을 올라 불규칙한 숨소리를 따라 노아준이 벽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보고도 움찔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마침내 자신을 알아봐 준 것처럼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유아라는 그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부드럽게 이마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이봐, 꼬마야.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힘든 하루였구나. 노아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래 십술이 떨렸다. 몇 초 후에야 그는 속삭였다. 그들이 또 때렸어요. 마지막 단어에서 그의 목소리가 끊어졌고 유아라의 목이 메어왔다. 그녀는 흔한 어른들의 대처를 건네지 않았다. 남자애들은 원래 그래 라고도 그냥 무시해 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존재하며 그가 수치심 없이 무너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의 울음이 잦아들어 딸꾹질로 변했을 때 유아라는 마침내 물었다. 보여줄 수 있니? 그는 망설였지만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고 팔꿈치 근처에 멍든 보라색 자국이 드러났다. 그녀의 표정은 살짝 어두워졌지만 목소리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선생님께 말했니? 노아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강해져야 한다고만 하셨어요. 유아라는 한숨을 내쉬었다. 놀랍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노아준의 등에 손을 살짝 얹고 말했다. 진정한 힘이 뭔지 아니,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니야.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 네 자리를 지키는 법을 아는 거야. 그는 그제야 그녀를 가정부가 아닌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말해주는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배우고 싶니? 그의 눈이 커졌다. 태권도처럼요. 그녀는 나지막이 웃었다. 비슷한 거야. 호신술. 싸우기 위한 게 아니야. 네가 두려워할 필요 없게 하기 위한 거지. 그것은 무언가가 변화하는 순간이었다. 단지 아이에게서만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공간에서 말이다. 유아라는 누구를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날 오후 늦게 그들은 홈짐으로 이동했다. 노아준의 요청이었고 머뭇거렸지만 단호했다. 유아라는 이미 총무에게 허락을 받은 상태였다. 아무도 그녀가 아이와 직접 교류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외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매트 2개를 깔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그에게 자신을 따라 하도록 권했다. 첫 번째 규칙, 그녀는 심장을 두드리며 말했다. 여기를 항상 지키는 거야. 노아준은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했다. 두 번째 규칙,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만 남을 다치게 하는 거야. 알았니?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계속했다. 그들은 두려울 때 숨 쉬는 방법, 나는 네가 두렵지 않아. 네 무릎이 떨릴지라도 라고 말하는 자세를 취하는 방법을 연습했다. 유아라는 훈련을 게임으로 바꾸어 재미있게 만들었고 그가 잘했을 때 응원하고 실수했을 때 부드럽게 교정해 주었다. 아이의 웃음이 터져 나왔다. 수줍고 조심스러웠지만 살아있었다. 미소 하나하나가 수년간 흐렸던 하늘을 뚫고 나오는 햇빛 같았다. 훈련 후 유아라는 노아준과 함께 매트 가장자리에 앉아 물병을 건네주었다. 그는 귀한 것을 보호하듯 두 손으로 물을 마셨다. 기분이 좀 다르니? 그녀가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녀의 가슴은 그 단순함에 저려왔다. 아이들은 은유가 필요 없었다. 그저 자신이 보이는 느낌을 주는 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좋아. 그녀가 말했다. 넌 귀하니까. 그녀는 괴롭힘이 멈출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다. 학교 생활이 마법처럼 쉬워질 거라고도 약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을 약속했다. 내가 있는 한 다시는 혼자 겪지 않아도 될 거야. 그는 그녀의 팔에 머리를 기댔다. 해가 지평선으로 기울 때까지 그들은 그곳에 머물렀다. 아무도 그들을 방해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그들 중 누구도 그 집에서 손님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영구적인 무언가가 뿌리를 내린 것이다. 나중에 노아준이 샤워를 마치고 봉제 우주 비행사 인형을 한쪽 팔에 안고 침대에 누워 잠들 무렵 유아라는 문간에 서서 그가 잠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아빠를 찾지 않았다.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선을 넘고 있는지, 이선우가 자신의 선택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지 못했지만 깊은 속으로는 개의치 않았다. 노아준은 부서지고 조용한 채로 집에 왔었다. 그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믿기 시작한 소년처럼 더 차분하고 더 안정적이며 숨쉬는 아이처럼 잠들었다. 적어도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유아라는 불을 끄고 엄마들이 자주 하는 것처럼 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어둠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방과 방 사이의 공간이 때로는 부드러운 빛 속에서 안전을 전해주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약속이 한 사람 이상의 삶을 바꿀 것임을 알면서 다시 조용한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는 고요함이었다. 유아라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바로 다음 날 오후 노아준이 학교에서 머뭇거리는 듯하지만 덜 부서진 모습으로 집에 왔을 때 그녀는 주방 옆쪽 문에서 그를 맞이하며 자꾸 아는 듯한 고갯짓을 했다. 준비됐니? 그녀가 묻자
여전히 불안한 그의 눈은 용감한 작은 고갯짓으로 답했다. 그들은 최첨단 장비가 갖춰진 주된 홈짐으로 가지 않았다. 이선우는 그곳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곳은 너무 크고 너무 무균질처럼 느껴졌다. 대신 유아라는 조용히 보조실 중 한 곳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다. 몇 개의 덧댄 매트, 부드러운 연습용 벽 역할을 할 깔끔하게 쌓인 쿠션 몇 개, 그리고 경계선을 표시할 말린 수건 하나. 여기는 내 공간이야.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클 필요는 없어. 단지 내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기만 하면 돼. 노아주는 아직 그 철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말투에서 무언가가 그를 더 똑바로 앉게 만들었다. 첫 수업은 기본적이고 단순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공포가 사라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 이것이 너의 첫 번째 무기야. 유아라는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다. 숨 쉬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거야. 절대로 순서가 바뀌면 안 돼. 매일 방과 후에 유아라와 노아주는 이 작은 훈련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에게 어깨너비만큼 발을 벌리고 서서 진심으로 안 되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거리를 두기 위해 손바닥을 펼쳐 올리는 방법, 도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노아준의 몸가짐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방에 들어설 때 소매를 비틀지 않았다. 가구에 부딪힐 때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멈췄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의 목소리였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이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을 했을 때 유아라는 그의 목소리가 진짜처럼 날카롭고 생생하게 집안을 가로지르는 것을 들었다. 도와줘요. 노아주는 폐에서 나오는 힘을 담아 외쳤다. 그만해. 그는 뺨이 상기된 채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격려의 무게를 담은 고갯짓을 했다. 그게 바로 내 목소리가 들린다는 의미야.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불안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는 그 순간이 어떤 멍자국보다도 오래 그의 안에서 울려 퍼질 것임을 알았다. 며칠 동안 유아라는 신체 훈련과는 전혀 상관없는 노아준에 대한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이선우의 차가 진입로에 들어서는 데 걸리는 정확한 초를 외우고 있었다. 그는 오후 5시 20분에서 5시 27분 사이 시계를 보곤 했다. 그리고 매일 아빠가 저녁 식사 전에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바랐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보통 일어나지 않았을 때 노아주는 준비했던 그림을 조용히 접어 서랍에 숨겼다. 유아라는 한 번도 묻지 않았지만 노아준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는 하나를 보았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족이라고 쓰인 막대기 3명이 그려진 그림이었다. 노아준, 긴 머리의 여자, 그리고 넥타이를 맨 남자. 이선우의 부재가 가장 아픈 것은 아니었다. 가장 아픈 것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노아준의 커져가는 기대였다. 유아라는 자신이 옆에 있을 때만큼은 그가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가 아주 살짝 처지거나 긴장으로 손가락이 움찔거릴 때를 알아차리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그가 이길 수 있는 과제들을 주었다. 자신의 호흡 시간을 재거나 3가지 동작을 연속으로 완료하는 것과 같은 작은 승리들. 승리 하나하나가 그의 안에 무언가를 다시 꿰매어 주었다. 저녁에는 유아라가 복도나 계단에서 이선우와 마주치는 일이 잦았다. 그들의 대화는 짧고 사무적이었다. 그는 항상 예의 바르고 격식을 갖췄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본 적은 없었다. 아니면 보지 않기로 선택했을 수도 있다. 유아라는 그를 탓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 담긴 무게, 즉 형태를 바꿀 허락을 받지 못한 슬픔을 짊어진 종류의 무게를 알아보았다. 그는 마치 몸만 뒤에 남겨두고 영혼은 과거에 갇힌 사람처럼 집안을 돌아다녔다. 가끔 놓아주는 이선우가 단지 2방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아직도 일하세요? 라고 소리내어 묻곤 했다. 유아라는 부드럽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슬픔이 사람들을 대낮에 사라지게 만들고 죄책감이 고삐를 쥐고 있을 때는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그녀는 이선우와 같은 사람들을 전해 본 적이 있었다. 강하고 유능하며 존경받지만 상실감에 완전히 무너진 남자들. 하지만 유아라는 또 다른 한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 이선우가 현재로 돌아올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노아주는 계속해서 그 부재 주변에서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호흡 연습도 자신의 존재가 주목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는 소년을 고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느 날 밤 긴 훈련 세션 후 유아라는 노아준이 샤워하러 간 동안 뒤에 남아 정리했다. 그녀는 천천히 움직이며 허리를 폈고 매트를 재정비했다. 그녀의 생각은 이선우를 맴돌았다. 비난이 아니라 수년간 침묵 속에서 무너지는 남자들을 지켜보며 얻은 명료함으로 말이다. 그는 잔인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재벌들이 자녀에게 하듯이 방치하는 식으로 태만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깊고 위험할 정도로 부재했으며 아내의 미소를 닮은 살아있는 아들보다 아내의 유령에게 더 충실했다. 그녀는 그녀가 보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랐다. 노아준이 혼자 어려움에 맞설 때 보여주는 조용한 용기. 아빠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의 눈에 서리는 부드러운 희망을 말이다. 저택은 보안 시스템, 직원, 질서로 가득했지만 중요한 한 가지, 즉 교감이 부족했다. 그리고 유아라는 노아준이 자신의 힘을 찾는 것을 돕는 것이 전투의 절반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머지 절반은 이선우가 슬픔이 끝날 때까지 사랑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일 터였다. 사랑은 그 한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 날 오후 노아준은 작은 훈련 공간 중앙에 서서 순진한 자부심으로 가슴을 펴고 있었다. 그는 방금 유아라가 가르쳐준 전체 루틴을 완료했다. 호흡, 자세, 언어적 경계를 단 한 번의 지시 없이 해냈다. 저 어땠어요? 그는 발뒤꿈치로 튕기며 물었다. 프로 같았지. 유아라는 웃으며 그의 머리를 헝클었다. 그는 활짝 웃었고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자신감의 불꽃이 뿌리를 내리려 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지니는 방식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내일 또 해요. 그가 물었다. 유아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녀는 진심이었다. 그가 뛰어갈 때, 아마도 다른 그림을 그리거나 장난감 군인들을 줄 서러 갔을 때 유아라는 잠시 매트에 앉았다. 그녀의 무릎은 조금 아팠지만 가슴은 더 가벼워졌다. 그 훈련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이들의 놀이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조용한 방 안에서 심오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노아준은 더 이상 자신 안으로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공간을 차지하고 자신의 피부 속에서 버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유아라는 그가 모퉁이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자신이 단지 호신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용히 확신했다. 그녀는 그가 내면에서부터 재건하도록 돕고 있었다. 이선우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진입로에 차를 세웠다. 그의 손에 쥔 운전대는 그의 마음속 안개를 반영하듯 차가웠다. 그는 일찍 집에 올 계획이 아니었다. 분기별 동향에 대해 신경 쓰는 척하며 1시간을 더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사회 회의는 갑자기 끝났다.
그의 생각은 의제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아내의 기일로 그날 아침 우연히 발견한 리넨 서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녀의 스카프 냄새로 향했다. 그의 내부의 모든 것이 아팠다. 신선한 슬픔의 고통이 아니라 끝없이 반복되는 무디고 벌주는 듯한 종류의 고통이었다. 그는 고요함, 즉 대리석 바닥과 직원들의 조용한 발소리만큼이나 믿을 수 있게 된 공허한 정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문을 들어서자마자 낯선 무언가가 그를 맞았다. 웃음소리, 부드럽고 밝으며 틀림없이 진짜인 소리였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꿈에서 울려 퍼지는 외국의 노래처럼 그를 강타했다. 그는 천천히 심장이 다시는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박제 걸려 넘어지듯 그 소리를 따라 뒤쪽 복도로 향했다. 그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온 작은 홈짐 입구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곳에 유아라와 노아준이 있었다. 그녀는 매트 위에서 그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손바닥을 펼친 채 무언가를 시연하며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고, 노아준은 몇 달 동안 이선우가 보지 못했던 집중된 기쁨으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하고 있었다. 좋아, 바로 그거야. 유아라는 자신감 있고 따뜻하며 결코 깔보는 듯하지 않은 어조로 격려했다. 노아준은 그녀의 칭찬 아래 환하게 웃었고 단어 하나하나 후에 조금 더 키가 커져 보였다. 기억해. 그녀는 그의 자세를 지도하며 말했다. 네가 더 커질 필요는 없어. 단지 네가 공간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믿기만 하면 돼. 이선우는 문틀의 기대선차에 충격을 받았다. 장면 자체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에너지에 의해서도 말이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단순한 친절도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였다. 그의 아들은 명령을 넘어선 방식으로 그녀를 신뢰하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진실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날카롭게 아프게 했다. 그는 오랫동안 노아준에게서 그런 종류의 시선을 얻지 못했다. 그의 가슴은 질투와 감사 사이에서 찢어지는 듯 조여왔다. 유아라는 그를 아주 잠깐 후에 알아차렸다. 그녀의 몸은 굳었고 그녀의 손은 움직임을 멈추었으며 그녀의 미소는 더 조심스러운 무언가로 희미해졌다. 노아준은 고개를 돌렸고 숨 막히는 듯 소리쳤다. 아빠, 이선우는 말을 찾으려 했지만 그의 목구멍에서 엉켰다. 그는 침입할 의도가 없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 안녕, 아가. 마침내 그는 천천히 걸어 들어가며 간신히 말했다. 유아라는 몸을 곧게 폈고 그녀의 자세는 본능적으로 정확했다. 이선우 씨,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손을 들었다. 절반은 인사였고 절반은 그녀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였다. 그는 노아준을 바라보고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유아라는 이것이 질책인지 아니면 진정한 관찰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힘든 하루를 보낸 후에 물어봤습니다. 그저 그가 조금 덜 무력하게 느끼도록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화나지 않았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몰랐다. 그저 균형을 잃었을 뿐이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시선으로 그는 자신이 남겨둔 정서적 공백에 다른 누군가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무 길게 늘어진 순간 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이선우는 무언가 적절한 것, 아버지다운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대신 유아라가 다시 노아준 옆에 무릎을 꿇고 팔꿈치에 손을 대어 부드럽게 자세를 교정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여기 조금만 더 단단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한 리듬으로 돌아왔고 그녀의 주인은 그녀를 필요로 하는 소년에게로 흘러갔다. 노아준은 다시 웃었고
그의 몸은 불과 몇 주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자신감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이선우는 눈을 뗄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아내가 그가 목격하기를 바랐을 종류의 순간이었다. 그들의 아이가 성장하고 치유되고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 하지만 그를 그곳으로 이끈 것은 이선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여자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알아차리고 행동할 만큼 충분히 신경 쓴 이 낯선 사람이었다. 이선우의 죄책감은 쓰디쓴 담즙처럼 솟아올랐다. 그러나 그 밑에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있었다.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을 누군가가 해냈다는 안도감. 노아준이 결국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다는 안도감. 그날 저녁 이선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침대에 누워 유아라의 앞에서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 매트 위에서의 그 조용하고 의도적인 움직임들을 되풀이했다. 그는 장례식 전 이후로 노아준에게서 그런 종류의 기쁨을 보지 못했다. 그것은 그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언제부터 보살핌을 외부인에게 맡기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아버지가 되는 것이 살아있고 감정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먹이고 입히고 운전하는 물류적인 역할이 되었을까? 그는 자신의 슬픔이 산불 같다고 느꼈을 때 구조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집을 돌아가게 하고 거리를 둠으로써 노아준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 동안 노아준이 그저 그가 바닥에 앉아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봐 주기를 바랐던 것이라면 어떨까? 이선우는 이를 악물고 옆으로 돌아 누웠다. 그는 항상 슬픔이 살아남아야 할 무언가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밤 그는 그것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무언가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조용하고 죄책감에 휩싸인 채 그를 이른 아침 시간까지 깨어있게 했다. 아침에 이선우가 주방 밖 복도에서 유아라와 마주쳤을 때 이전에는 없었던 주의가 있었다. 그녀는 그가 본 것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알지 못했다. 승인, 불편함, 분노. 어제 일은 그녀는 자신의 어조를 전문적으로 유지하려 애쓰며 말하기 시작했다. 이선우는 멈춰서서 평소보다 더 오래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당신은 어떤 선도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녀는 잠시 무장해제된 듯 눈을 깜빡였다.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인 후 계속 걸어갔고 그녀가 해석할 수 없는 침묵 속에 그녀를 남겨두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에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 고용으로 시작된 것이 정의하기 더 어려워지는 무언가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선우는 오랫동안 처음으로 부재와 존재의 차이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의 아들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 맴도는 노래처럼 남아있었다. 그것은 그를 가장 좋고 가장 나쁜 방식으로 괴롭혔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알았고 더 나쁜 것은 다른 누군가가 이미 그것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어 그 집의 침묵 속에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눈에 띄지 않았을 정도로 미묘했다. 이선우는 며칠 전에 자신이 본 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유아라를 따로 불러내거나 경계를 다시 설정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그의 침묵은 평소의 회피의 무게를 지니지 않았다. 그것은 허락하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오후 유아라가 노아준을 작은 홈짐으로 데려갔을 때 그녀는 공간이 잠겨 있거나 다른 누군가가 그녀를 감시하도록 배정될 것을 반쯤 예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방은 그들이 떠났을 때와 똑같았다. 그 주 늦게 그녀가 그들의 세션 동안 이선우가 문간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지만 분명히 읽고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가 이것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았다. 용인하는 것을 넘어 머물기로 선택하고 있었다. 유아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선우는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알아낸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아버지로서 말이다. 그는 매일 더 오래 머물렀고 이메일을 훑어보는 척했고 노아준이 자세를 완료했을 때 고개를 끄덕였으며 유아라가 수업 도중 농담을 던졌을 때 나지막이 웃었다. 유아라 역시 그녀가 내색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알아차렸다. 변하고 있는 것은 노아준만이 아니었다. 이선우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더 이상 돌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가면이 미끄러지는 순간들을 보았다. 노아준이 손을 뻗을 때 그가 잠시 머뭇거리는 방식, 또는 유아라가 아이의 용기를 부드럽게 칭찬했을 때 그의 눈이 부드러워지는 방식을 말이다. 저녁에는 그녀가 이선우의 사무실 밖 복도를 지나갈 때 때때로 그가 책상 위에 있는 똑같은 액자를 응시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그와 그의 아내가 아기 노아준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액자는 마치 그 남자와 함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장례식 이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 그녀는 그 옆에 두 번째 액자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 아빠, 유아라라고 적힌 3명의 막대기 인형이 그려진 지저분한 크레용 그림이 담긴 새로운 액자였다. 그것은 전에는 없었다. 유아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알아차렸을 뿐이다. 그녀는 또한 노아준이 더 이상 신지 않는 작은 신발들이 여전히 이선우의 윤이 나는 정장 구두 옆에 깔끔하게 줄지어 있는 것도 알아차렸다. 그 신발들은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기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 즉 삶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한편 노아준은 두 어른 모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의 자신감은 시끄럽지 않았다. 선언이나 허세와 함께 오지 않았다. 그것은 미묘한 변화로 나타났다. 그는 저녁 식사 때 더 많이 말하기 시작했고 허락을 기다리는 대신 질문을 했다. 그는 새 그림을 자랑하기 위해 이선우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는데 이전에는 결코 하지 않았을 일이었다. 어느 날 수업 도중 그는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이 부분 봐주세요. 알았죠? 그러더니 그는 이선우의 손을 잡고 그가 그들 옆 바닥에 앉을 때까지 잡아당겼다. 이선우는 깜짝 놀란 듯 보였지만 어색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고 그의 정장은 구겨졌다. 유아라는 아무것도 조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이러한 포함이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계속했다. 노아준은 일련의 동작을 수행하며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그리고 그가 끝냈을 때 그는 넓은 눈으로 돌아섰고 판결을 기다렸다. 이선우는 딱 한 번 박수를 쳤지만 그것은 진심이었다. 강해지고 있구나, 아가. 그는 말했다. 그 단어들은 거칠게 나왔다. 마치 수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노아준은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 순간 유아라는 이선우를 슬픔에 잠긴 남자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늦게 도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한 아버지로 보았다. 이 작은 순간들이 쌓였다. 그것들은 집 안에 다른 질감을 엮어 넣었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했다. 직원들도 그것을 알아차렸다. 식사 시간에는 대화가 조금 더 커졌다. 노아준의 웃음소리는 더 이상 놀라운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것이 되었다. 이선우의 자세마저도 바뀌었다. 더 이상 재난에 대비하는 듯 굳어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라는 결코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리듬이 스스로 펼쳐지도록 내버려 두었고 항상 인내심을 가졌다.
그녀의 역할은 서류상 바뀌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가정부였고 고용된 도우미였다. 하지만 무언의 무언가가 그 기초에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다. 노아준에게도 그리고 이선우에게도 완전히 외부인은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소년이 자세를 연습하는 것을 다시 돕고 있을 때 그녀는 이선우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시선으로 지켜보는 것을 포착했다. 그것은 탐색에 더 가까운 무언가였다. 그는 단지 아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놓쳤던 것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아라는 위로하거나 논평하지 않고 그저 계속 가르쳤다. 그녀의 존재가 곧 교훈이었다. 그녀의 인내심이 곧 구조였다. 이선우는 여전히 고군분투했다. 아이가 웃거나 군화 씨는 여자가 다용도시를 개조한 도장에서 호신술을 가르친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그의 죄책감은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솟아올랐다. 노아준의 어깨를 만지기 전에 머뭇거리는 방식, 또는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깊이 중요한지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유아라에게 너무 격식을 갖춰 감사하는 방식에서 말이다. 하지만 그는 계속 나타났다. 그는 피했던 공간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단순히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대답을 듣고 싶어서 노아준에게 하루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유아라는 그 노력을 보았고 그녀의 조용한 방식으로 그녀가 가장 잘하는 것을 계속함으로써 그것을 존중했다. 꾸준하고 온화하며 현존하는 것. 그녀는 이선우에게 더 많은 것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실패하고 있다거나 성공하고 있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 변화가 그녀의 선택이 아니라 그의 선택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것이 그녀 안의 군인이었다.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공간을 지탱하는 것. 그리고 이선우는 매일 압박보다 그 꾸준함에 반응했다. 주말이 끝날 무렵 무언가가 영구적으로 바뀌었다. 노아준은 이선우가 방에 들어설 때 더 이상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거나 유아라의 승인을 구하려고 흘긋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조금 더 똑바로 섰고 때로는 망설임 없이 이선우를 끌어내려 옆에 앉혔다. 이선우는 여전히 완전히 웃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슬픔은 기쁨의 가장자리를 휘감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의 시도는 진심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 셋은 이제 공간을 공유했다. 완벽하지는 않았고 항상 우아하지도 않았지만 의도를 가지고 점점 더 그렇게 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놓아주는 위로와 아빠의 존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는 방 안에서 둘 다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유아라가 매트 위에서 그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어떤 것보다 더 그 소년에게 그의 목소리를 되찾아준 것이었다. 날들이 지나면서 한때 침묵에 짓눌려 있던 집은 다시 숨쉬기 시작했다. 크게도 극적으로도 아니었다. 단지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말이다. 그 일은 화요일 점심 직후 교사들이 거의 보지 않는 놀이터 먼 끝에서 일어났다. 놓아주는 다른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는 것을 지켜보며 철봉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을 끼워 넣는 것이 밀려나는 초대라는 것을 오래전에 배웠다. 하지만 오늘 항상 그를 괴롭히던 리도현이 거만한 어깨치기로 지나치며 비켜 멍청가 라고 짖었을 때 놓아준 안의 무언가는 물러서지 않았다. 충격으로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움츠러들지도 않았다. 그는 유아라가 가르친 대로 발을 단단히 디디고 숨을 쉬고 손바닥을 펼쳐 위협적이지 않게 한 손을 들었다.
멈춰.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앉을 수 없어. 리도현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는 다시 다가왔지만 노아주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멈추라고 했잖아. 그가 소리쳤다. 그때 교사가 마침내 알아차리고 달려왔다. 아이들은 얼어붙었다. 리도현은 물러섰다. 노아주는 울지 않았다. 떨지도 않았다. 그는 이전에 그런 종류의 힘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남을 해치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공간을 보호하는 힘을 말이다. 그리고 교사가 그를 교장실로 데려갔을 때 그는 고개를 들고 걸었다. 이선우에게 전화가 온 것은 오후 중반이었다. 그는 학교 번호로 전화가 들어왔을 때 회의에서 나왔고 이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려워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진지했다. 이선우 씨, 오늘 학교에서 아드님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이선우는 30분 후에 도착했고 그의 자세에서 긴장이 방출되었다. 그는 상담교사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노아준이 있는 사무실로 안내되었는데 의자에서 다리를 흔들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다. 교장 선생님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부상이나 싸움은 없었지만 확대될 수 있었던 대치 상황이었다. 아드님이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명확히 했다. 분명히 아무에게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선우는 눈을 깜빡였다. 방어요?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전에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지만 이렇게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아주는 그때 고개를 들었고 처음으로 아버지의 시선과 마주쳤다. 유아라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그는 숨김없이 말했다. 당황함도 망설임도 없었고 단지 조용한 자부심만이 있었다. 그리고 이선우는 그를 강타한 감정의 파도에 준비되지 않은 채 목구멍에 솟아오르는 덩어리를 삼키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교장 선생님은 계속했다. 저희는 그가 이런 수준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것을 혼자 감춰왔던 것 같습니다. 이선우는 차가운 조류처럼 밀려오는 죄책감에 뒤로 기대앉았다. 어떻게 이것을 놓쳤을까? 노아준이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현관문을 들어섰을 때 몇 번이나 그의 침묵이나 산만한 고갯짓만으로 맞이했을까? 그는 구조와 안정성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슬픔이 그에게 자동 조종으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기 그의 아들이 있었다. 그와 함께하지 않고 혼자서 용기의 버전을 조용히 구축하고 있었다. 아니, 이선우가 거의 감사조차 하지 않았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였다. 유아라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노아준이 말하는 모든 단어의 행간에 살아있었다. 유아라 선생님이 제가 숨쉬는 것을 기억하고 필요한 것을 말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노아준이 덧붙였다. 이선우는 그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너무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곳이었다. 이것은 단지 학교 운동장 괴롭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아들이 그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가 그 사무실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타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다. 노아준은 뒷좌석에 앉아 백팩을 방패처럼 안고 있었다. 이선우는 필요 이상으로 운전대를 세게 쥐었다. 그는 노아준이 그녀의 이름을 말했던 순간을 계속해서 되풀이했다. 유아라. 이 여자는 그의 집에 있었고 그의 슬픔 속을 조용히 걸어다니며 그가 할 수 없었던 일, 심지어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진입로에 차를 세웠을 때
이선우는 엔진을 끄고 백미러를 흘긋 보았다. 괜찮니? 그가 물었다. 노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를 때리지 않았어요. 알아, 이선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잘했어. 잠시 멈춤이 있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노아준이 덧붙였다. 유아라 선생님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네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래요. 이선우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이것을 위한 각본이 없었다. 그는 단순히 차에서 내려 노아준의 문을 열어주고 자신이 말할 줄 모르는 생각들로 가득 찬 머리를 안고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노아준이 잠든 후 이선우는 그의 방 밖 복도에 서서 충분히 오래 기다리면 답을 줄 것처럼 닫힌 문을 응시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돌아서서 아래층으로 걸어 내려갔고 주방에서 카운터를 닦고 있는 유아라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고 질책을 받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대신 이선우의 목소리가 그들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침묵을 깨뜨렸다. 고맙습니다.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는 하던 것을 멈추고 걸레를 옆에 두었다. 무엇에 대해서요? 그는 목 뒤를 문질렀다. 내가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해줘서요. 그를 알아봐줘서. 내가 잡아줄 수조차 없었을 때 그가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줘서요. 유아라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 부드러워지거나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명료했다. 그는 완벽한 이선우 씨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재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고 그 진실이 정착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슬퍼하는 동시에 존재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유아라는 가까이 다가섰다. 배우고 계시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그곳에 서 있었다. 침묵은 이전만큼 무겁지는 않았지만 말하지 않은 모든 것의 무게로 빽빽했다. 이선우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느낌이었다.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마침내 그녀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정직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나는 그를 다시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유아라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지금 시작하지 마세요. 계속 나타나세요. 그녀는 비난하는 말투가 아니었다. 그녀는 너무 일찍 사라지는 것의 대가를 배운 사람처럼 말했다. 이선우는 눈 뒤에서 감정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자신의 일로 돌아갔고 그는 잠시 더 머물면서 경외심과 겸손함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날 밤 그가 혼자 계단을 올랐을 때 그는 잃어버린 삶의 묘소를 걷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삶으로 다시 발을 내딛는 것처럼 느꼈다. 이선우는 의미 없이 문 앞에 손을 맴돌며 장례식 후 일주일 이래로 열지 않았던 방의 문 앞에 예상보다 오래 서 있었다. 그 방은 미신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봉인되었다. 그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슬픔이 그의 목을 조여왔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때때로 회피를 의미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오늘 아침은 달랐다. 그는 견딜 수 없는 무거움을 느끼며 깨어났다. 마치 과거를 건드리지 않은 채 짊어지는 것이 그것을 마주하는 것보다 더 큰 해를 끼치는 것 같았다. 그가 어색하고 절제된 말로 요청했을 때 유아라는 주방에 있었다. 방기 하나 있는데 오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묻거나 아는 듯 미소 짓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자세한 설명 없이 이해했다. 그들이 문 앞에 함께 섰을 때 이선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열쇠를 돌렸다.
무엇을 남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인정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는 것만 압니다. 유아라는 그의 눈을 마주했고 꾸준하고 현존했다. 함께 결정할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의 요청에는 로맨스도 암묵적인 친밀감도 없었고 오직 탈진과 익사를 멈추려는 순수한 본능뿐이었다. 그것이 그가 건넬 수 있었던 어떤 고백보다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 안에서 과거는 그가 나이를 먹은 방식대로 늙지 않았다. 모든 것이 남겨진 그대로 조심스럽게 정리되고 애정 어린 손길이 닿지 않은 채였다. 유아라는 주도권을 잡으려는 충동을 억눌렀다. 그녀는 이선우가 먼저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가 유물 주변에서 사용하는 조심성으로 물건을 집어들 때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은하에 익숙한 필체로 날짜가 적힌 노아준이라고 라벨이 붙은 상자 안에 깔끔하게 쌓인 봉투들을 발견했다. 생일 편지들. 이선우는 목이 메인 채 중얼거렸다. 그는 생각 없이 하나를 유아라에게 건넸다. 그녀는 첫 줄을 읽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곳에 있을 수 없더라도 그에게 자신이 누구였는지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유아라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 문장이 그들 사이에 오래 머물렀다. 그들이 분류하는 동안 이선우는 기억과 기념물처럼 느껴지는 것을 분리하기 시작했다. 간직하기 위한 물건과 묻어둘 물건. 노아준이 아기였을 때 그린 그림들. 그가 존재했다는 것을 잊었던 로켓. 유아라는 그를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무엇을 보관하거나 버릴지 제안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질문을 했다. 이것이 따뜻함을 가져다 주나요? 아니면 아픔을 가져다 주나요? 누군가가 슬픔을 이름 붙이면 부서질 수 있는 깨지기 쉬운 것처럼 취급하지 않고 그에게 슬픔에 대해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마침내 이선우는 서랍 뒤쪽에 숨겨진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즉시 알아보았다. 그녀는 이것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그는 말했다. 잊고 싶지 않은 것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는 천천히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관찰 기록들이 있었다. 노아준이 집중할 때 코를 찡그리곤 했던 방식, 그가 무서울 때와 피곤할 때 다르게 울었던 방식, 그가 다른 어떤 단어보다 먼저 트럭이라고 말했던 방식. 이선우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내어 읽었다. 그의 목소리는 끊기기 전까지는 꾸준했다. 그녀는 그의 두려움에 대해 썼어요. 그는 중얼거렸고 말 중간에 멈췄다. 그의 숨이 막혔다. 유아라는 서둘러 말하거나 그를 만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무릎에 팔꿈치를 대고 앞으로 숙이도록 내버려 두면서 그가 있는 곳에 땅에 발을 붙인 채 머물렀다. 마침내 슬픔이 목소리를 찾았을 때 이선우는 사과 없이 강한 척하지 않고 울도록 자신을 허락하며 얼굴을 가렸고 어깨를 떨었다.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그는 그렇게 했다. 유아라는 침묵을 지켰다. 차갑지도 멀지도 않았고 그저 그곳에 있었다. 나중에 이선우는 그것이 무언가가 변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슬픔 속에 혼자가 아니었다. 눈물이 잦아들었을 때 이선우는 얼굴을 닫고 한 번 웃었다. 공허하고 놀란 웃음이었다. 그녀는 나보다 그를 더 잘 알았어요. 그가 말했다. 유아라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는 사랑이 그러하든 주의를 기울여 그를 배웠습니다. 당신도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선우는 약속을 봉인하듯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그들은 그날 방을 다 정리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방이 열렸다는 것이었고 지워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떠나기 전에 이선우는 일기장을 노아준을 위해 보관이라고 표시된 상자에 넣었다. 유아라는 그의 필체가 바뀌었음을 알아차렸다. 덜 경직되고 가장자리가 약간 더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이 복도로 돌아왔을 때 이선우는 멈춰 섰다. 고맙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다르게 말했다. 유아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힘든 일을 하셨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스스로 느끼도록 허락하셨잖아요.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노아준은 평소처럼 시리얼을 들고 의자에 올라앉아 딱히 대답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학교 이야기에 대해 제잘거렸다. 이선우는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들었고 일기장은 그의 생각 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식사 중간에 그가 말을 꺼냈다. 엄마가 너를 재우기 위해 노래를 불러주곤 했다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니? 노아준은 숟가락을 공중에 든 채 멈췄다. 이선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잘하지 못했어.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매일 밤 그랬단다. 노아준의 눈이 커졌다. 슬픔이 아니라 경이로움에 가까운 무언가였다. 정말요? 이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네가 노래보다 콧노래를 부를 때 더 빨리 긴장을 풀었다고 했어. 진동을 좋아했다고 말이야. 노아준은 활짝 웃었다. 저 지금도 그래요. 유아라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조용히 지켜보았고 심장은 꾸준했지만 충만했다. 이선우는 그녀의 이름을 말했다. 그녀의 기억을 주저함 없이 소리내어 말했다. 노아준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기억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아이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아침 식사는 일상 이상의 것이 되었다. 그것은 기억이 부드럽게 공유될 때 괴롭히는 대신 치유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복도에서 속삭임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해롭지 않았다. 노아준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나이든 가정부가 유아라가 지나가는 척할 때 다른 직원에게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너무 가까워졌어. 그 여자는 중얼거렸다. 나한테 묻는다면 너무 가깝지. 이선우 씨 같은 남자들은 항상 자기들의 세상으로 돌아가. 그리고 그럴 때 너무 깊이 관여했던 사람들은 뒤처지는 법이지. 유아라는 그것을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노아준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소문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 말들은 하루 종일 그녀에게 달라붙었고 의심의 씨앗처럼 그녀의 생각 구석구석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제 저녁 식사 시간에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면밀히 관찰되는지 알아차렸다. 노아준이 농담을 했을 때 시선을 교환하는 것과 같은 이선우와의 모든 공유된 시선조차도 갑자기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어떤 선도 넘지 않았지만 부인할 수 없이 그 선에 가까이 걸어왔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녀는 자신이 도움 이상으로 의지하게 된 아이를 다치게 하지 않고 어떻게 물러서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미묘한 방식으로 경계를 다시 설정하려고 노력했다. 저녁 식사 후에 조금 더 일찍 방을 떠나고 훈련 시간을 10분 단축하고 노아준에 관한 것이 아닌 이선우와의 긴 대화를 피하는 것. 하지만 노아준은 알아차렸다. 그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어느 날 밤 그녀가 그를 침대에 눕힐 때 그는 조용히 물었다.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뭐, 아니야, 아가.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는 다묘를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이전만큼 오래 머물지 않으세요. 여기에 있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녀의 심장이 찢어졌다. 사실이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그는 이해하려고 애쓰며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저는 엄마가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엄마는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들어요. 유아라는 그의 이마에 키스하고 그날 밤 조금 더 오래 머물겠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불확실성의 씨앗은 이미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물러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원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치유하는 법을 배우는 집에서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두려워서였다. 결정적인 순간은 이틀 후에 왔다. 그녀가 노아준의 다음 학기가 끝난 후 사임할 생각이라고 집사에게 조용히 언급했을 때였다. 그녀는 그 말이 사적으로 말해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아준은 그때 복도를 걷고 있었고 그녀에게 주려고 그린 그림을 꼭 쥐고 있었다. 내 가족이라고 빨간색으로 휘갈겨 쓴 3명의 막대기 인형이 그려진 그림이었다. 그는 그것을 들었을 때 얼어붙었다. 그의 작은 손은 종이를 너무 세게 쥐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다. 그날 밤, 평소의 취침 시간 루틴 동안 유아라는 그가 이상하게 조용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평소처럼 그의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기며 그의 옆에 앉았다. 이야기하고 싶니? 그녀가 물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울먹이는 눈으로 그녀에게 돌아섰다. 저를 떠나실 건가요? 그 질문은 흐느낌을 통해 질식하듯 나왔다. 복도에서 들었어요. 가실 거죠, 그렇죠? 유아라의 심장이 멎었다. 노아준. 그는 앞으로 달려들어 이미 너무 많이 잃은 사람의 필사적인 마음으로 그녀의 허리를 붙잡고 떨리는 어깨로 울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제발. 제가 착하게 할게요. 다시는 울지 않을게요. 그냥 가지 마세요. 이선우는 잠시 후 그들을 그렇게 발견했다. 유아라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고 노아준은 떨리는 어깨로 그녀에게 매달려 울고 있었다. 그는 노아준이 일주일 전에 시작한 루틴인 잠자리 이야기를 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왔다가 대신 그의 아들이 그의 유일한 정서적 닻이라고 완전히 신뢰하는 여자에게 흐느끼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일이에요? 이선우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유아라는 모든 것이 드러난 순간에 붙잡힌 채 고개를 들었다. 그가 제 말을 엿들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사임할 수도 있다고 누군가에게 언급했을 뿐입니다. 언급만요. 그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선우의 눈은 그녀의 눈에 고정되었고 그 뒤에서 무언가가 번쩍였다. 충격, 혼란, 그리고 더 깊은 무언가. 그는 걸어가서 노아준 옆에 쪼그리고 앉아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 부드럽게 그를 떼어냈다. 노아준, 이봐, 아빠 봐, 그가 말했다. 소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가면 안 돼요, 아빠. 제발 그녀를 가게 하지 마세요. 이선우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용주로서가 아니라 한때 자신의 감정을 국가 기밀처럼 지켰던 남자가 아니라 그의 아들이 완전히 신뢰하는 유일한 감정적 다리를 붙잡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아버지로서였다. 방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이선우가 평소의 거리감이 전혀 없는 목소리로 그것을 깨뜨렸다. 유아라 씨, 그는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직함이나 격식이 아니었다. 제발 머물러 주세요. 그는 명령조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필요처럼 들리는 무언가로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눈을 깜빡였다. 확실하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도를 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상황이 당신에게 복잡해지는 이유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이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얻다. 당신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집에서 말이 되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곳을 숨쉬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를 위해, 그리고 솔직히 저를 위해서도 이곳을 살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아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넓고 눈물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노아준을 내려다보았다. 네가 괜찮다면, 그녀는 소년에게 말했다. 그는 고개를 너무 빨리 끄덕여 곱슬머리가 튀었다. 괜찮고 말고요. 이선우는 상사로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눈앞에 있던 것을 마침내 인식하는 사람으로서 손을 내밀었다. 그날 밤 늦게 유아라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뒤뜰 테라스에 앉아 있을 때 이선우가 2잔의 차를 들고 그녀에게 합류했다. 그는 그녀에게 하나를 건네고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앉았다. 미안합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당신이 이것을 너무 오랫동안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둬서요. 당신이 단지 여기서 일하는 사람 이상이라는 것을 더 일찍 깨닫지 못해서요. 그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그를 흐긋 보았다. 저는 선을 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에게는 제가 계속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이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저는 누군가를 가까이 두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그가 혼자라고 느끼게 하거나 당신이 대체될 수 있다고 느끼게 하는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언도 약속도 없었고 단지 겸손함이 담긴 조용한 정직함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유아라는 중요한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노아준의 세상뿐만 아니라 이선우의 세상에서도 고정된 존재가 되었다. 그녀가 누군가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곳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버지로서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을 배운 남자로서 말이다. 열은 다른 날과 똑같이 시작했던 밤 한가운데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왔다. 노아준은 저녁 식사 때 피곤하다고 호소했고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으며 평소보다 오래 유아라의 옆에 기대어 있었다. 그녀가 자기 전에 그를 확인하러 왔을 때 그의 피부는 너무 뜨거웠고 그의 숨소리는 그녀의 본능을 즉시 날카롭게 만들 정도로 불규칙했다. 이봐, 아가. 그녀는 손등을 그의 이마에 대며 중얼거렸다. 그는 눈이 흐릿한 채 뒤척였다. 머리가 아파요. 그는 속삭였고 그러더니 더 부드럽게 말했다. 머물러 줄 수 있어요? 유아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천을 재고 그녀의 속을 조이는 숫자를 보았고 즉시 이선우를 불렀다. 그가 반쯤 깨어 놀라 뛰어들어왔을 때 유아라는 침착한 긴급함으로 그를 맞이했다. 고열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지금은 괜찮지만 열을 내리고 지켜봐야 합니다. 이선우는 집중하려고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려움이 이미 그를 사로잡았다. 노아준은 칭얼거리며 불안하게 몸을 뒤척였고 생각보다는 기억에서 끄집어낸 간청처럼 어머니의 이름을 속삭였다. 유아라는 그의 옆 침대에 미끄러져 들어가 그의 작은 손을 단단히 잡았다. 나와 함께 숨쉬어. 그녀는 부드럽게 지도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잘했어. 내가 여기 있어. 그리고 그녀는 밤이 모든 것을 초점에서 벗어나게 할 위협을 가했을 때 그를 붙잡고 머물렀다. 이선우는 처음에는 주위를 맴돌았다. 속도보다 더 빠르게 생각이 소용돌이치며 무력하게 방을 서성거렸다. 그는 아내의 병세가 악화되던 밤에 그 자리에 없었다. 그 기억이 지금 날카롭고 벌주는 듯 솟아올라. 그때 실패했고 다시 실패할 것이라고 속삭였다. 유아라는 그의 움직임 속의 공포, 그가 도우려고 했을 때 그의 손이 떨리는 방식을 알아차렸다. 이선우 씨,
그녀는 노아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도움이 필요해요 해요. 그 말은 어떤 위로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의 두려움을 꿰뚫었다. 그녀는 그에게 간단한 지시를 주었다. 찬 수건, 신선한 물. 내가 손을 자유롭게 해야 할 때 여기에 앉아 있어. 극적이거나 영웅적인 것은 없었고 단지 그곳에 존재하는 것뿐이었다. 이선우는 자신이 서명하거나 승인했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명령인 것처럼 모든 지시를 따랐다. 노아준이 다시 울었을 때 약하고 방향 감각을 잃은 채 이선우는 유아라가 그에게 말하세요. 그는 당신의 목소리를 알아요. 라고 속삭일 때까지 얼어붙었다. 이선우는 힘겹게 침을 삼키고 몸을 숙였고 목소리가 떨리면서 아빠가 여기 있어 아가. 내가 널 안고 있어. 라고 중얼거렸다. 노아준의 손은 유아라의 손가락을 더 단단히 잡았지만 그의 숨은 안정되었다. 천천히 방은 전장처럼 느껴지는 것을 멈추고 밤샘 감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시간은 조각조각 지나갔다. 찬 수건, 속삭이는 격려, 측정된 호흡. 어느 순간 노아준은 뒤척이며 엄마라고 중얼거렸다. 유아라는 확신하지 못한 채 이선우를 흐긋 보았다. 그의 얼굴은 구겨졌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가 속삭였다. 그가 말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유아라는 노아준의 귀에 가까이 몸을 숙였다. 내 엄마는 널 아주 많이 사랑했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넌 안전해. 노아준의 눈이 깜빡였고 눈물이 조용히 모서리로 흘러나왔다. 이선우는 잠시 몸을 돌려 벽에 손을 대고 자신을 지탱했다. 그가 돌아섰을 때 그의 눈은 빨갰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그가 저처럼 혼자라고 느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마치 범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유아라는 마침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계속 그에게 돌아오기로 선택한다면 말이죠. 그것이 당신을 두렵게 할 때조차도. 이선우는 잠을 통해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피로가 그를 끌어당기면서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다. 처음으로 그는 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안에 앉아 있었다. 완전히 현존했다. 자정 이후 어느 시점에 노아준의 열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고집스럽게 더 이상 오르지 않으려고 했을 때 이선우는 무너졌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여과되지 않은 채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저는 겁이 납니다. 그는 인정했다. 그가 저를 볼 때마다 제가 그를 실망시킬까봐, 이미 실망시켰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녀 없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아라는 노아준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떼지 않고 들었다. 두려움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두려움은 당신이 신경 쓴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항상 강한 것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조차도 계속해서 돌아오는 것으로 측정됩니다. 이선우는 그 말들을 가라앉히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자신이 도망쳐왔던 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만회해야 한다고 계속 생각합니다. 그가 말했다. 유아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단지 사라지지 마세요. 노아준은 그때 뒤척이며 횡설수설 중얼거렸고 이선우는 즉시 몸을 앞으로 숙여 조심스러운 손으로 아들의 이마에서 땀을 닦아냈다. 그 몸짓은 작았지만 유아라는 그것이 회피 대신 마침내 선택된 존재라는 것을 보았다. 이른 아침 시간까지 열은 완화되기 시작했다. 노아준의 호흡은 더 꾸준해졌고 그의 피부는 그들의 손길 아래 식었다. 유아라는 다시 천을 확인하고 조용한 한숨을 내쉬었다.
열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선우는 눈을 감았고 안도감이 너무 강렬하게 밀려와 침대에 몸을 기대야 했다. 긴 순간 동안 그들 중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노아준이 잠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밤새도록 처음으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쥐고 있던 것을 풀었고 더 부드러운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희망은 깨지기 쉬웠지만 진짜였다. 새벽이 다가왔을 때 유아라는 마침내 일어섰고 지친 근육을 폈다. 이선우는 조용히 거의 경건하게 말했다. 머물러 줘서 고맙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똑같이 지쳐 있었다. 그것이 사랑이 하는 일입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머무는 것이죠. 그는 그 문장을 맹세처럼 기억에 새기며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노아준이 그날 아침 늦게 깨어났을 때 그의 눈은 더 맑았고 그의 목소리는 더 강해졌다. 기분이 나아졌어요. 그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유아라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의 머리에 키스했다. 이선우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보호하듯 매트리스 위에 올려놓았다. 그 밤은 그들 모두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갔다. 잠, 확신, 오래된 방어. 하지만 그것은 대가로 무언가를 돌려주었다. 신뢰, 연결. 그들이 함께 두려움에 맞설 수 있고 변했지만 온전하게 나올 수 있다는 증거였다. 그들에게 내려앉은 안도감은 단순히 열이 마침내 떨어졌다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번째 기회가 조용히 제공된 것처럼 느껴졌고 그들 중 누구도 낭비할 의도가 없었다. 이선우는 거대한 상징적인 몸짓으로 결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가족 회의도 극적인 변화도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학교 이사회에 대한 전화 한 통과 조용한 전학 양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새 학교가 노아준을 두 팔 벌려 환영했을 때 그 과정은 올바르게 느껴졌다. 노아준은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선우를 신뢰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노아준이 낮 동안 어디로 갈지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선우가 집에서 무엇을 구축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감정적인 눈치를 보며 걷고 이끌기보다는 반응했던 몇 주 후 이선우는 다른 종류의 결정을 내렸다. 그는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결하기 위한 루틴을 원했다. 오늘 저녁부터 그는 아침 식사 때 노아준에게 말했다.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거야. 매일 밤 휴대폰 치우고 서두르지 않고. 노아준은 그가 달나라 여행을 제안한 것처럼 그를 깜빡이며 쳐다보았다. 아빠도요? 노아준이 물었다. 이선우는 이번에는 완전히, 특히 아빠가라고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테이블은 의도적으로 세 사람을 위해 세팅되었다. 직원들이 뒤에 서 있지도 않았고 이선우가 통화를 마칠 때까지 음식이 식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그가 기다렸다. 이번에는 그가 현존했다. 유아라는 자신을 위해 놓인 자리를 보고 머뭇거렸다. 이것은 그녀가 묻기 시작했고 이선우는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앉아주세요. 당신은 단지 옆에서 봉사하는 것 이상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초대였다. 그녀의 의자가 마루에 조용히 긁히는 소리를 내며 그녀가 그들과 합류했고 수많은 말 못할 질문들이 그녀의 가슴에 있었다. 그녀는 항상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했고 집안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로맨스나 의무 때문이 아니라 감정적인 풍경이 변했기 때문이었다. 놓아주는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테이블 건너편에서 웃었다. 매일 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가 먹는 도중에 물었다. 이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계획이야. 저녁 식사는 화려하지 않았다. 불고기, 미역국, 그리고 노아준이 가장 좋아하는 유아라의 과일 간식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접시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노아준이 수줍은 자부심으로 두 어른 사이를 계속 흐긋보는 방식에 있었다. 마치 자신이 이 테이블, 즉 자신이 단순히 관리되는 아이가 아니라 알려지는 사람인 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듯이 말이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대화는 그들 모두를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흘러갔다. 이선우는 노아준에게 하루 중 가장 좋았던 부분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것은 그가 잊어버리곤 했던 일이었다. 노아준은 과학 실험에 대해 너무 열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음료수를 거의 엎지를 뻔했고, 유아라는 웃으며 진정으로 그 소년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반사신경으로 컵을 안정시켰다. 이선우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정말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는 그 순간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안에 있었다. 그 일부였다. 보통 그의 모든 표정을 잡아당기던 슬픔이 그 쥐고 있던 것을 풀었다. 유아라가 테이블 건너편에서 그의 시선을 잡았을 때 그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긴장도, 혼란도 아니었고 따뜻함, 감사, 인정이었다. 나중에 접시가 치워지고 노아준이 거실에서 놀고 있을 때 이선우는 유아라가 도우려고 일어섰을 때 멈춰 세웠다. 오늘 밤은 테이블을 치울 필요 없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미 힘든 일을 다 하셨잖아요. 그녀는 호기심에 머리를 기울였다. 어떤 부분이요? 그는 아들을 향해 바라보았다. 제 테이블에 앉는 법을 가르쳐주는 부분이요. 그날 밤 이선우는 노아준에게 잠자리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서두르지 않고 산만하지 않고 완전히 현존했다. 그가 소년을 침대에 눕힐 때 노아준이 물었다. 이제 항상 이럴 수 있어요? 이선우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는 노력할 거야, 아가. 매일. 노아준은 그것이 그가 믿는 약속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이선우는 유아라의 문 바로 밖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왜 처음에 그곳으로 걸어왔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이러한 새로운 버전들을 지니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아버지, 치유 중인 남자, 수치심 없이 감정을 허용하는 사람. 유아라가 근처에 누군가 있음을 감지하고 문을 살짝 열었을 때 그녀는 그를 보고 놀라지 않은 것 같았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네. 그는 대답하며 목 뒤를 긁었다. 그냥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그 의미가 계속 더 커집니다. 다음 날들 동안 저녁 식사는 일상이 되었다. 잠자리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한때 부재로 울려 퍼지던 대저택은 천천히 존재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선우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피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거의 잃을 뻔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벽에 걸린 사진들은 더 이상 과거의 기념물이 아니라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만들라는 초대였다. 직원들조차도 변화에 적응하여 이선우가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더 이상 살금살금 걷지 않았다. 그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방을 채우는 유일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유아라. 그녀는 공식적으로 역할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말을 듣는 방식, 노아준이 그녀에게 의지하는 방식, 이선우가 그녀의 통찰력에 경의를 표하는 방식이 모든 것을 말했다. 그녀는 여기에 속했다. 비극의 여파속 침입자로서가 아니라
난파선 속으로 걸어들어가 재건을 돕기 위해 충분히 오래 머물렀던 사람으로서 조용히, 부드럽게, 완전히 말이다. 그래서 그 테이블에서 단순하고 꾸밈 없고 불완전했지만 이선우는 어떤 사업 거래나 세련된 이미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들이 두려움 없이 웃는 것을 보았다. 그는 유아라가 자신의 존재를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웃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마침내 현재에 도착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상실로 부서진 남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반복 노력, 그리고 절반의 만남만을 요구하는 사랑에 의해 천천히, 조심스럽게 재건되고 있는 남자처럼 느껴졌다. 그 테이블에서 세상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움직였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전부였다. 이선우는 편지를 필요한 것보다 더 오래 손에 들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봉투의 모서리를 계속해서 부드럽게 문질렀고 마치 그 순간을 지연시키려는 듯, 마치 그것을 더 부드럽게 만지는 것이 안에 있는 단어들을 소리내어 읽기 쉽게 만들 것처럼 보였다. 유아라는 맞은편 서재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왜 그가 자신을 불렀는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이 순간이 가볍지 않음을 감지했다. 그가 마침내 말을 꺼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은하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이것을 썼습니다. 노아준이 더 커졌을 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를 위한. 그의 눈은 유알에게 휙 향했다가 다시 봉투로 돌아갔다.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허락을 구하듯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존중하며 그것을 열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편지는 짧았고 은하의 섬세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그것은 질병이나 상실에 대해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노아준에게 삶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랑을 제공할 것이며 그것이 올 때 그가 두려워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아라가 마지막 줄에 도달했을 때 다른 사람이 네가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돕게 해도 괜찮아. 그녀의 목은 메어왔다.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접었고 그것이 신성한 것처럼 닫았다. 이선우는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고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방금 그들 사이를 지나간 것의 무게는 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엄청났다. 마침내 그가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다. 제가 당신에게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무언가에 발을 들이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녀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꾸준했지만 그 단어들 아래에는 떨림이 있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머물러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이 집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부로써요. 유아라의 숨이 멎었다. 놀라움에서가 아니라 그의 어조에서 느껴지는 조용한 확신 때문이었다. 그는 역할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신뢰를 제안하고 있었다. 과거를 지우지 않지만 그 옆에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미래를 말이다. 저는 결코 누군가의 두 번째 챕터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어쩌면 저는 같은 이야기 속에 또 다른 페이지일 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괜찮다면 저는 계속 넘기고 싶습니다. 이선우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다. 그들은 아직은 그 대화를 꼬리표 주변에서 구성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그것은 직함이나 역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리듬, 의도, 존재에 관한 것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저녁 식사 후 노아준과 함께 소파에 조용한 삼각형을 이루며 앉았다. 이선우는 유아라를 잠시 바라본 후 아들에게로 몸을 돌렸다.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무엇이 너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니? 노아준은 정답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질문을 씹는 것처럼 눈을 깜빡였다. 그러더니 망설임 없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두 분 다요. 그 대답은 이선우의 폐에서 공기를 빼앗았다. 그것은 생각으로 말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의 가슴속에 살아있었고 마침내 나올 허락을 찾은 것처럼 확신으로 말해줬다. 유아라는 이선우를 바라보았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으며 그의 눈에도 똑같은 눈물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노아준은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동시에 이선우의 손을 뻗어 둘 다에게 손가락을 얽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계획도 설명도 없이 그저 서로의 안전 속에서 존재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았다. 전통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였다. 다음 날 오후 이선우는 거의 2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그는 은하가 한때 기억의 공간으로 바꿨던 손님방으로 걸어 들어가 그녀가 정원에서 노아준을 안고 있는 액자 사진을 가져왔다. 그녀의 웃음은 시간에 갇혀 있었다. 그는 노아준이 매일 볼 수 있도록 복도 선반 위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러더니 그는 더 최근의 사진, 지난주에 유아라가 세 사람의 팔짱을 끼고 오크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가져와 첫 번째 사진 옆에 놓았다. 둘 다 속해 그는 조용히 지켜보던 노아준에게 말했다. 아이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마치 그의 안에 무언가가 마침내 정착된 것처럼, 마치 두 이미지를 함께 보는 것이 그의 삶의 이야기를 더 이해하게 만든 것처럼. 그날 저녁 유아라가 선반을 지나갈 때 그녀는 잠시 멈췄고 두 액자에 시선이 머물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선우는 계단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말하는 짧은 교환에서 마주쳤다. 새로운 리듬은 점차 정착되었다. 선언은 없었고 단지 그들의 날들을 함께 꿰매는 작은 연속적인 행동들만 있었다. 이선우는 노아준의 도시락에 쪽지를 남기기 시작했다. 유아라는 주말에 노아준에게 간단한 식사를 요리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노아준은 3명이 아닌 4명의 인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신, 엄마, 아빠, 그리고 유아라. 각각 이름표가 붙어 있고 각각 손을 잡고 있었다. 밤에 세상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 노아준은 더 이상 혼자 울지 않았다. 그는 의지할 두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이선우는 한때 시간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 다시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단지 하루하루를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없었을 때 무게를 짊어지는 것을 도운 누군가와 함께 천천히,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아라. 그녀는 가족을 찾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빨래를 접고 자세를 가르치고 눈물을 닦는 것 사이 어딘가에서 그녀 주변에 가족이 형성되었다. 그녀가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나타나서 머물렀기 때문이다. 대저택은 더 이상 고통의 박물관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집이 되었다. 슬픔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사라지지 않았다. 은하의 존재는 여전히 기억 속에, 웃음 속에, 이선우가 그녀가 하던 대로 노아준의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기는 방식 속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존재는 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달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사랑이 수치심 없이 오래된 사랑 옆을 걸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달이었다. 그 집에서, 그 테이블에서
공유된 사진들 아래에서 대체가 아닌 확장으로서의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다. 이야기는 상실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치유로 계속되었다. 그리고 조용히